자치분권대학 그 부평 캠퍼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 부평고하고는 아까 홍명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많이 했고요. 또 부평구에서 지속 가능 발전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오늘 강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으로 시작해서 이 장난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죠? 네.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죠? 네. 신기하죠? 네. 왜 신기합니까? 예,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죠? 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녀분들도 요즘 가지고 놀 거예요. 그죠? 또 손자 계신 분들은 또 손자, 손녀들도 이걸 장난감을 가지고 놀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오뚜기의 비밀. 왜 이랬어요? 그렇죠. 무게의 중심이죠. 이 무게의 중심이 만약에 이 오뚜기의 무게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지도 못하죠. 그리고 한번 밀어버리면 그냥 처박히면 끝이죠. 예, 그래서 이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넘어지면 밑에서 당겨주는 거죠. 당겨준다. 이것이 오뚜기의 비밀이고 밀어도 던져도 제자리를 찾는 그 비결이 아니냐. 왜 제가 이 오뚜기를 여기에 처음에 제시하느냐 하면 한 나라가 이 오뚜기 같이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 치면 무게의 중심이 뭡니까? 국가의 무게의 중심. 그건 권력입니다. 국가의 무게의 중심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뭐냐? 권력은 우리 공동체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권입니다. 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중앙정부에 있으면 이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위에 있는 거죠. 이런 나라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또 그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더라. 또 그런 나라가 강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래는 어디죠? 국민. 예, 국민. 예, 국민 또는 주민.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지방. 지방과 국민 또는 주민에게 권력의 중심이 있을 때, 결정권이 있을 때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중앙정부에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이 수뇌부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중앙집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국민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잘 산다. 또 나라가 강하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우리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불행한 나라이죠. 이거는 매년 3월 20일 이전에 유엔에서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6입니다. 56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나 국가의 위상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도 헬조선이라 할 정도로 불행감을 많이 느끼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주관적인 만족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세계적으로 행복 연구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분이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 교수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행복 연구의 독보적인 존재인 게요.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만족감이잖아요. 이거를 객관적인 통계 숫자로 바꾼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통계적으로 행복을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지방 분권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또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국민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든 게 그런 겁니다. 이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 앞에 얘기가 나왔지만 많이 실시를 합니다. 1년에 10건 내지 30건을 국민들이 직접 중대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중에도 독일어권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저 불어권에서는 적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불어권에 속하는 제네바에 살던 사람이 독일어권인 바젤, 국경도시인 바젤로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 지수가 10% 증가한다.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하더라. 그건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행복도 증가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바꿔보자. 새로운 뭐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좌절해야 되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겠어요? 스스로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번영하는 나라죠.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번영하는 나라일수록 지방 분권이 많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 나라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어떤 것이 어떤 나라는 빈곤하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게 가난하게 만든다는 게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한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은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정치 제도가 경제 제도를 만들고 그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는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를 접어들려고 막 노력을 해서 특허리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원래 12년째 지금 특허리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릴 거라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5년 만에, 8년 만에 이래 넘었던 그 경계선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미국이나 독일, 이건 잘 살죠. 이런 나라들 보니까 지방 분권이 많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못 사는 나라들 보면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권력의 중심이 대체로 중앙정부의 일부 소수자에게 집중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이 강하더라. 요즘 우리 북한 문제하고 이렇게 결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근데 우리만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 가봤더니 매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가 강하냐?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스위스는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했죠. 거기 군대가 없으니까 장군도 없어요. 이런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가 침공하겠다 이러니까 장군을 임명하고 군대를 소집을 했어요.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형성이 된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히틀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독일군을 상대로 해서 이길 자신은 없다. 그러나 독일군이 침공하면 우리는 모든 도시를 파괴하고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하겠다. 그러면 당신들 군대도 20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틀러가 도시가 다 파괴되니까 이 점령을 해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20만이 죽겠다 하니까 겁이 나서 침공을 못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단합해가지고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곧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다. 나의 나라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애국심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강하다. 번영한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촛불 시위 현장에 그 구호가 하나 등장했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등장했는데 그 구호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어느 기관이 그래도 신뢰할 만하냐. 국민 2,000명에게 물어서 만든 도표입니다. 그러면 가장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기관이 어딜까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국회를 조금이라도 믿느냐, 많이 뭐 아주 믿느냐는 거의 없습니다. 1.1%. 조금이라도 믿느냐 하는데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비율이 11.5%입니다. 11.5%. 그러면 합치면 12.6%가 조금이라도 국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87%는 조금도 안 믿는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부처, 우리는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장관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부처에 대해서 믿냐 하고 물었더니 아주 믿는다는 2.2%고 조금이라도 믿는다가 22.4%입니다. 합치면 24.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그러면 75%는 뭡니까? 조금도 안 믿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지방의회를 포함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주 믿는다가 3.5%,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것은 38.1%, 합치면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그래서 신뢰도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작년의 조사는 지방은 변화가 없는데 중앙정부는 더 높았고요. 중앙정부는 한 37% 정도 됐습니다. 근데 국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가지고 한 1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와 중앙부처와 국회의 신뢰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지방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죠. 그래도 중앙정부가 나서야 뭐 일이 해결되지 이랬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죠. 법률을 만들고 또 헌법 개정도 국회가 주도를 하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근데 우리는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 믿는 사람에게 맡기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스스로 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믿지 못할 기관에게 맡겨놓고 있다.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나라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메르스 사태.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요즘 이제 헌법 개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왜 지방분권인가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법률 개정으로는 안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헌법이라는 게 우리는 아주 대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운전할 때 거의 뭘 보고 갑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가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새로 생기고 건물이 있던 건물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이랬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따라가죠. 예, 딴 데로 인도하는 거죠. 딴 데로 인도. 그러면 헌법이란 뭐냐? 정치 주체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정치 내비게이션이 헌법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30년 전에 세계화라는 거 몰랐잖아요. 세계화라는 말도 몰랐고 그때는 국경이 닫혀 있는 시대죠. 외국 한번 나가려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 국경이 완전히 열려 있잖아요. 또 지식정보사회 이런 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조국 근대화를 마무리하자. 산업화를 이룩하자 이럴 때죠. 오늘날은 산업화는 오늘날 발전 단계에서 안 맞는 거죠.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식정보사회. 그 헌법의 배경이 되는 헌법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헌법은 3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냅니다. 잘못된 시그널.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정치다. 정치가 문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캐넌이라는 분이 이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시장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정치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즉 정치의 실패도 경제의 실패도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헌법에 있다. 그래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해라. 왜? 헌법이 경제 주체에게 정치 주체에게 잘못된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정치가 엉망이 되고 경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헌법 경제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 이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에서 정치 제도가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내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소련, 미국과 멕시코 이렇게 쭉 비교를 합니다.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책인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을 난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방분권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요. 지방분권, 내가 이제 설명하는 지방분권을 알았다면 완벽한 이 빈곤과 번영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고 나서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서평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 정치제도의 착취성과 포용성이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50% 정도 결정한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나라도 꽤 알려져 있죠. 뭐 대표적인 저서가 총균쇠. 그 두꺼운 책이죠. 그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빈곤과 번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한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좌우한다. 이렇게. 근데 이 에스모글로와 로빈슨은 이분의 이론을 반박한 겁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 제도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읽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정치 제도의 착취성 이건 뭡니까? 소수자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 그런 체제는 빈곤으로 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권력을 공유하는 그런 체제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표현은 재밌습니다. 100%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0% 정도 좌우한다. 이렇게 거의 뭐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우리는 헌법에 대한 미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헌법학자들이 낸 미신입니다. 헌법의 항구성. 헌법은 항구적이어야 된다.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미신을 퍼뜨린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미신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은 개정해도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된다. 법률 바꾸면 되지 왜 헌법을 바꾸냐. 뭐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헌법에 무슨 죄가 있냐. 운용만 잘하면 되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매 20년마다 헌법과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도 기초를 했고 헌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를 했던 헌법의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20년마다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 왜? 어떠한 세대도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스스로 삶을 규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 19년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혁명가요, 수학자요, 교육자였던 꽁도르세는 매 20년마다 헌법과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된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의 삶은 누가 규정하냐?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 다음 세대의 삶은 누가 규정하냐? 다음 세대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때 19년 또는 20년은 그 당시의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삶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우리한테 없어요. 그거를 제퍼슨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헌법을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 가장 잘 사는 나라들 몇 개 예시를 들게요. 독일은 우리보다 헌법 제정이 1년 늦습니다. 49년에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2015년에까지 몇 번 바꿨느냐? 60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바꿨다는 얘기죠. 그런데 독일에는 헌법이 몇 개냐? 연방헌법이 1개 있고 주헌법이 16개 있습니다. 주헌법은 안 바뀌느냐? 주헌법도 바뀝니다. 그러면 독일의 경우에 1년에 여러 차례 헌법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독일보다 더 잘 사는 스위스는 어떠냐? 1848년에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150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매년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는 헌법이 몇 개냐? 27개입니다. 연방헌법 1개에 26개의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 주정부도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스위스에도 1년에 몇 번씩 헌법이 개정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미국은 헌법 개정 잘 안 하던데, 이러면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 헌법도 지금까지 27차례 개정이 되어 있고 지금 4건이 비준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헌법이 몇 개예요? 연방헌법 1개에다가 주헌법 50개죠. 주헌법도 그 정도는 바뀝니다. 그러면 미국도 어디선가는 매년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 개정이 몇 번 됐습니까? 9차례 됐죠?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 10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개정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예, 또 바꾸냐가 아니라 그동안 헌법을, 그 중요한 헌법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옛날 거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안 돌아가고 경제도 안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길이 새로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던 건물이 없어지고 교통신호 체계가 바뀌고 뭐 좌회전 하던 게 금지가 되고 뭐 이러면 언제든지 바꿔줘야 됩니다. 헌법 현실에 헌법이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헌법 개정하는데 이번 헌법 개정에 다 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동안에 산적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번에 헌법 개정의 물꼬가 터지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이 되어야 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우리가 이제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보내야 된다 했는데,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했는데, 첫째, 국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 뭐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은 이 국가 시스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왜냐? 우리한테 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시간이 있었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의 무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왜 그랬느냐? 해경이 출동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도 어민들이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나오기만 하면 구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승객 구조에 관심이 없어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청와대 보고하기 바빴다. 그리고 보고해놓고는 그냥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승객 구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다. 그래서 진도 어민이 다른 진도 어민에게 이렇게 무선 연락을 합니다. 이 동영상 뜯어내요. 이 배에 수백 명이 탔다 그러는데 밖으로 나와야 구조를 할 거 아니냐. 그럼 경찰은 뭐냐? 이 구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지시밖에 급급했다. 보고하고 지시받는. 그 시간 다 낭비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선장을 장악해가지고 승객을 내보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을 장악하기는커녕 선장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줬죠. 이건 무지 못할 일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 메르스 사태에도 나타났고 지진 사태에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무슨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대응할 때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 이런 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 정부에게 아까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일어났으면 그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지시하고 지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너 책임이다. 네가 해야 된다. 지방 보고 그렇게 했더라면 현장에서 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미국의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비행기가 강에 불이 시작하게 되자 155명 전원을 뉴욕의 소방대, 재난본부, 경찰이 구조를 해내는 겁니다. 거기는 보고하고 지시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투입해요. 왜? 지방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나서려면 뭡니까? 권한도 없는 지방이 왜 나서냐?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나서지 마라. 대표적인 게 메르스 사태 때 지방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환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권한도 없이 지방 정부에서 나선다고 처벌하겠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나섰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따라서 비로소 정보를 공개하고 이 환자들을 보호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지방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때문에 혁신이 아래에서 일어나. 왜 그러냐? 지방과 지방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쟁이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비용에 많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세금 많이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죠. 또 세금은 적게 걷는데 서비스가 나쁘다. 이래도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적은 세금을 걷으면서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 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말하는 국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브루노 프라이 교수의 형이 이 르네 프라이 교수입니다. 르네 프라이 교수는 39년생, 브루노 프라이 교수는 41년생입니다. 이제 은퇴한 학자인데 요즘 또 영향력이 커요. 근데 이제 이 르네 프라이 교수를 만났을 때 이분은 이제 바젤 대학의 총장을 했는데 경제학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사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 답이 아주 대가답게 굉장히 명쾌합니다. 스위스에는 2,0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있다. 이 지방정부들이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한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걸 또 도표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 도표는 유럽연합의 지역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작성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X축 이쪽이죠. 이쪽은 지방분권의 정도입니다. 지방분권 지수.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예요.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지방에 주어져 있는 나라. 또 이쪽은 뭐냐면 Y축은 소득 수준입니다. 1인당 GDP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비례 관계가 있다. 정비례. 즉,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소득이 높다. 분권이 적게 된 나라일수록 소득이 낮다. 하는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도 아까 얘기한 미국,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소득이 높죠. 지방분권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이쪽 군에 속하는 게 맞겠어요? 이쪽 군에 속하는 게 맞겠어요? 예, 오른쪽 위로 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이랬으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조금 해야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예, 이제 그 토플러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 우리 다 알죠? 우리가 아마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어떤 게 있죠? 제3의 물결, 그죠? 또 다음에 미래의 충격. 이게 출세작이고 가장 그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준 충격을 준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때 70년대 얘기한 게 지금 다 실현되었죠. 그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 정치인들이 이분하고 제일 사진 찍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대선 나온다 이러면 이분하고 이제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했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2001년도에 6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바치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제 영문판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쳐도 돼요. 스마트폰에 이걸 치면 PDF 파일이 뜹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2001년이 어떤 때입니까?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플러에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토플러 공짜로 해줬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용역비를 얼마나 줬는지 한만 찾아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줬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자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IT, BT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된다든가 교육을 공장형 학교에서 이 다양성 교육, 창의성 교육으로 가야 된다든가 노조를 개편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오늘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내한테 관심을 끄는 거는 정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지금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나온 게 언제냐? 2001년도죠. 지금 2017년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 기업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산업구조에서 그 IT, BT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일부 변한 것. 그거 외에는 교육도 안 바뀌었죠. 노조도 안 바뀌었죠. 정부도 안 바뀌었죠.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어디로 가겠어요? 종속국가로 간다. 그럼 뭐 어떻게 바꾸라고, 정부를 어떻게 바꾸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게 그 다음.
중앙 집권적인 관료 시스템, 현재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한국의 개발 시대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70년대 모델이죠. 70년대 모델. 하지만 지식 기반 경제 및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0년대가 어떤 시대냐? 70년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후진국일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는 장점이 있죠. 앞서간 나라들을 잘 따라가면 되죠. 즉 그때는 정답이 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정답을 엘리트 관료들이 선진국에서 찾고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많은 정권에서 그거를 흉내냈죠.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산업화를 추구하던 시기에는 뒤따라가기, 정답을 중앙정부가 정해서 온 국민을 끌고 가는 그런 데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앞에 따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려 하니까 막대한 뭐를 요구하죠. 로열티를 요구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답이 없는 시대, 정답을 찾아야 되는 시대. 정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금광을 발견하려면 한번 콱 찍어가지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번 실수를 각오하고 찍어야죠. 그런데 국가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 위험을 어디에 분산시켜야 됩니까? 지방정부에게로 분산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지방에서 잘못되더라도 그 지방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성공하면 다른 지방에서 그 지방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아, 저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우리도 따라하자. 따라하는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 하자. 이게 창조적인 따라하기죠. 그래서 그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이 뭐냐? 지역끼리 경쟁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민을 유치해서 우리 동네가 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게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로 가야 되는데 그 동력이 꺼져버렸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지금 70년대 모델 가져와가지고 중앙정부가 일사불란에 끌고 나간다? 핵심은 중앙정부도 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답도 모르는데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어요? 이거는 생명,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시키지 않는 일은 안 하고 이러면 우리는 안심이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키우기는 쉬워요. 그런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삶과 죽음을 가른 것도 바로 이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뭐라 그랬어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배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 이래가지고 말 안 듣고 뛰쳐나온 사람은 대부분 살았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정답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방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요구되는 권력 구조는 지방 분권적인 권력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이제 손발이 묶여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주권을 박탈당했어요. 국민이 나서가지고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외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몇천 명 모여가 뭐 고함 질러봤자 신경도 안 씁니다. 몇만 명 모여도 요즘 별로 신경 안 써요. 몇십만, 몇백만 되면 이제 조금 신경 쓰죠. 왜 주권을 박탈당했는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헌법 개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 길게 얘기하면 다 기억이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지금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117조, 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결정을 하려면 뭡니까?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헌법 37조, 59조. 지방에서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할 수 있다. 조세 법률주의. 또 형벌을 부과하자 할 경우는 국회가 정한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지방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거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법령으로 다 정해놨죠. 그럼 뭐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강한 겁니다.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아까 자식들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관리하기는 쉽지만 장래성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의 발전에 대해서 또 인천의 발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알고 있을까요? 방안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지방 공약이라는 거 있죠. 어느 지방에 뭐 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신공항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 도로 내주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 대개 보면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천억이 든다, 1조가 든다. 한데 그 5천억이나 1조를 그 지방에 줬더라면 그런 사업 할까요? 결코 안 할 사업들입니다. 대구에다가 부산에다가 1조 주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알아서 써라 하면 공항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공짜니까 그냥 저거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방안이라고 내놓은 거는 사실은 지역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나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발전할까요? 국가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우리 그 사람 중에도 멀쩡한 어른인데 정신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자기 재산 관리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견인. 예, 후견인제도 들어가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했는데 요즘 말을 바꿨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제도라고 얘기하죠. 지방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으면 하지 마라.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를 이 무능력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인천만 해도 지금 300만 되죠? 그리고 부평이 지금 한 60만 되나요? 55만. 아. 근데 이 덩치는 큰데 하는 일은 스위스의 인구 500명, 1000명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보담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는 세금도 자기들이 매기고 권리 제한도 자기들이 하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방정부가 일을 할 수 없냐면요. 서울시 의원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 동네 놀이터에 밤마다 동네 청년들이 소주를 먹고 소주병을 깨가지고 놀이터에 버리고 간다. 그래서 밤에는 시끄럽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놀이터에 보내면 다치고. 그래서 저거를 좀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법에서 금지 안 시키고 있으니까 조례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법률에 위임도 없는 일을 왜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또 그 전에 일입니다. 그 전에 부평에서 그 부평 YMCA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규정이라도 좀 만들자. 지금 뭐 어린이 놀이터가 엉망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법률이 위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규정을 못 만들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천에서 이 놀이시설이 무너져가 애가 깔려 죽는 그런 사건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이런 조례를 정해라 위임해 주지 않습니다. 왜? 국회는 그런 세세한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지방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도록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자주 나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총기 난사하는 사건, 동료 학생을 위해서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탄산음료하고 관계가 있더라.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성격이,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학교나 이런 데서 탄산음료 자판기 다 철거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도 이제 그거를 좀 청소년들의 그 안정을 위해 가지고 탄산음료를 자판기를 금지하려 했더니 못한다. 왜?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우리가 덩치는 크지만 지방의 덩치는 크게 만들어놨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소꿉장난밖에 못한다. 외국의 정부는 손발을 풀어놓고 마음껏 일하고 중장비도 이게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는 데다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장난감밖에 없다.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날 나라와 나라끼리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인천과 요코하마와 저기 상하이와 이렇게 경쟁하는 겁니다. 즉 도시와 도시가 국경을 넘어서 경쟁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방은 손발이 풀려 있는데 우리의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다. 이러면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이 분권이 해법입니다. 그런데 분권 하면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분권만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수평적 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 분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 분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와 일반 국민 간의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결정을 국민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넘기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자의 권력을 국민에게로 되돌려 주는 것, 주권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을 국민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어떻게 믿냐? 지방의원 어떻게 믿냐? 못 믿겠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토론회할 때 그 국회의원들 몇 명 왔는데 휴게실에 들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지방분권 주장하는 사람이 지방정부의 폐단, 이런 건 얘기 안 하냐? 단체장의 권력 남용. 절대적 단체장이죠. 우리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대통령이 지금 폐단이 문제가 되듯이 지방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우리 부평구처럼 아주 잘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방에는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방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법의 권력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그 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자마자 이 지방의 권력 구조를 분권화시켜라. 이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방분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지방분권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저 내비게이션 설명할 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집에 도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오늘 저녁 요리 메뉴를 어떻게 할 건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자녀한테 전공을 뭐로 시킬 건지, 이런 거를 누가 결정해요? 네, 부모하고 자식하고 의논하죠. 이런 거를 지방분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경주이시 종친회, 김해 김씨 종친회에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야, 우리 집안 실적 모르잖아요. 종친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종친회에서 할 일은 있어요. 뭐냐면 족보를 만들고, 세계 유일한 거죠. 족보를 만들고 또 사당을 관리하고 또 조상 묘지를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세밀한 이런 거는 다 그 가정에 맡겨야죠. 그러면 우리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결정을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부평의 주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거를 전체 국민,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 광주 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결정하면 우리 지방에 맞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지방분권이란 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 그게 지방분권. 그거를 전체 국민이 결정하면 중앙집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표자, 지방의회나 또 우리가 일꾼으로 뽑아놓은 단체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고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주민이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란 결국 누구의 자치입니까? 주민의 자치다. 주민의 자기결정. 이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민의 권한을, 주민의 결정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신문 만평입니다. 뭐라 그러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랬더니 단체장들은 기대망당,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포퓰리즘, 빚더미, 난개발 일어났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포퓰리즘이요. 오히려 더 심한 거는 중앙정부죠. 만개발. 어디서 더 많이 했어요? 중앙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통제하죠. 다음 선거에 보자. 그래서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 그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맞다. 근데 이걸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민의 결정권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주민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이게 외국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세금으로 나타납니다. 내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국민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헌법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뭐 그렇지, 국회가 뭐 법률 정해야지. 그런데 우리 헌법 1조 2항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죠. 만약에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입법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회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로부터. 우리가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입법권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나 사법은 입법이 정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는 거죠. 입법을 집행하는 거고, 사법은 입법을 적용하는 거죠. 모든 주권은 입법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회 주권주의입니다. 국회 주권주의. 그러니까 1조 2항의 국민 주권주의를 이 조항에 오면 국회 주권주의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은 국회 주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하더라도 국회가 다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국민 주권주의인데 여기 와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랬느냐? 언제부터 이랬느냐? 우리 재헌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을 행한다. 입법권이 국민에게 속하는데 그거를 국회가 대신 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나왔는데 국회의원한테 내가 이렇게 국민들이 법률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랬더니 이 조항을 듣는 겁니다. 아니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데 어떻게 감히 국민이 법률을 정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주권은 누구한테? 국민한테 있다. 그럼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국가 전체에 대한 것은 국민에 속하고 지방에 대한 것은 주민이 입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입법이라는 건 뭡니까? 주민의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국민과 주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야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방의 손발을 아까 묶어주고 있다 했죠? 묶어놓고 있다. 이제 지방이 손발을 풀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가 지금은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하는 경우에만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경우에 위임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방이라는 건 주민을 의미합니다. 주민에게
법률 제정권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죠. 법률 제정권, 지금 국회가 법률 정하는 거 우리가 아무도 의심 안 했죠.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법률 제정권을 국회만 가져야지? 지방이 법률 제정권을 가지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죠? 주체 예전에 단체 이권 개입이 많이 있었고요. 예. 이권 개입이 많아서 저는 중앙정부에는 없어요? 많이 중앙정부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방정권에 그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싸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정답을 아까 알고 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지금 정답을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이거를 법률로 정해서 지방에 다 따라오라면 중앙정부에서 한 게 우리 지방에 맞지를 않아요. 교과서 문제. 딴 나라에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마다 정해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는 어떤 지방은 교과서가 없어요. 베를린 같은 데는 교과서를 폐지해버렸어요. 또 어떤 지방에서는 금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방마다 다양한 해법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 오면 맞지를 않아요. 또 특히 우리 뭐 지역 발전이라든지 지역 문화라든지 특히 교육 같은 거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주민들의 삶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 아까 이권 개입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제 조건이 누구의 법률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주민의 것이. 이게 지방 의원들이 입법권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독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다수가 통제하면 그 이해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투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무효로 할 수 있는 게 주민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경우에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주민 발안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도지사 협회에서도 시도지사 그 협의회에서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빨간색을 적색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지방에게 법률 제정권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지역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게 뭡니까? 첫 번째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시키는 것만 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지방에게 법률 제정권을 준다. 그 다음에 시키는 것대로만 하도록 지금 손발을 묶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중앙정부의 법률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충돌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국가 법률이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지방마다 다양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정답이 아닌 것을 강요하는 경우, 우리 지방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지방에게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요, 예를 들어서 교육, 경찰, 그 다음에 문화, 지방자치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아예 법률 제정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 아예 법률 자체를 제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는 개헌이죠. 그래서 국회가 모든 분야의 법률을 정할 수 있대. 지방마다 다양한 규율이 요구되는 것, 지방마다 다양한 실험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 법률이 중앙 법률보다도 우선할 수 있도록, 즉 지방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의 혁신을, 실험을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 이미 우리나라에 실험되고 있어요. 제주특별법을 보면 제 무슨 법률, 제 몇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납니다. 왜? 지방에서 중앙정부 법률하고 달리 정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 달리 정하는데? 이러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중앙정부보다 우리가 정한 게 주민 복리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한다.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크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중앙정부, 국회가 법률을 정할 때 지방정부가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신중하게 만들겠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률하고 다르게 규정하려면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할 수 있겠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 경쟁이 일어나는.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입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주특별법에 그러한 저는 이제 불구하고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불구하고 조항을 넣었을 때 같은 해에 독일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법이 연방법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입법의 다양성을 인정한 거죠. 그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주 획기적인 개헌이다. 이러는데 별로 획기적인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스위스 말하는 1000명짜리 지방자치단체, 450명짜리 지방자치단체도 다 법률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수준의 한 3분의 1이라도 가자 하는 그런 정도의 개헌안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법률 이렇게 하면 지방마다 법률이 달라서 혼란이 초래된다. 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옷을 빨간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고 저런 디자인도 있고 혼란이 일어납니까?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지방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끼리 혁신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마다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이 혁신 경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지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거는 통일돼야죠. 그런 것까지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역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장하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돈 문제죠. 돈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지방에게 과세권을 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저겁니다. 지방에게 재정 자율권을 주면 잘 사는 데는 잘 살겠지만 못 사는 데는 더 가난하게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전남이라든지 저기 경남 이런 재정력이 약한 데서는 오히려 지방 분권을 반대합니다. 그럼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균형 발전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2만 불인 지방도 있고 15만 불 지방도 있어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를 조정할까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잘 사는 지방의 세수를 못 사는 지방에 넘기는 겁니다. 일부를. 그렇게 해서 이 재정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헌법에 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쭉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원제를 도입하다든지 지방의 조직권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들의 손발을 풀어줘야죠. 아까 이제 지방의 손발을 묶었는데 국민의 손발을 풀어줘야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치인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회를 국민의 대표자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럴까요? 선거로 뽑았으니까 대표자라 합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까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마이클 그라벨이
19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분은 그 12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까지 했던 분이에요.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이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할 최상의 여건이 갖춰진 나라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제일 높고 국민들의 참여 의식도 높고 그래서 도입하려고 연설을 하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이분이 순천대학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던가?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첫째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내 재선. 다음번에 당선되는 게 최대의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 나에게 돈을 주는 후원자를 위해서 일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뽑아준 지역 구민을 위해서 일했다. 그래도 힘이 조금 남으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조금 일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를까요? 예. 솔직한 고백이라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법률을 안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법률을 만들 게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통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법률을 만들면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국민 거부권, 비토권, 이것이 국민 투표제도입니다. 만들어야 될 법률을 안 만든다. 특히 어떤 겁니까? 권력 카르텔에 관련된 거.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를 얼마로 할 거냐, 세비를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요? 자신들에게. 여야끼리 막 싸우다가도 의기투합하는 거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누가 손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정치인으로 더 이상 권력을 맡겨놓을 수 없다면 국민들이 파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국민 소환권이죠. 자,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이것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잘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의 싹은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 1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서 원내 정당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와 다 국민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까 얘기한 지방의회가 법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이 헌법에 명시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한다.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죠? 예, 지금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서명했던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분은 누구죠? 예, 제가 이제 공동대표로 서명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요 밑에는 누구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렇게 도장 쾅 찍어 보냈어요. 여기는 앞에 문재인 후보보다 더 큰 약속을 했어요. 양원제까지 약속을 한 겁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언제 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약속을 했으니까 될까요? 예, 두 가지 반응 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 못 믿을 국가기관이 어디라 그랬죠? 예. 국회를 누가 통제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통제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헌의 동력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구해야죠? 결정권을 아래로 지방과 국민에게로 되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플러 얘기입니다.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이것을 우리는 내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공부를 해서 남 주나 이랬죠? 예, 이제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주변으로 막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친구에게 또 밥 먹으면서 또 차 마시면서 또 술 마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아까 오뚜기 시작해서 오뚜기로 끝내겠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 개정으로 권력, 즉 공동체의 결정권을 어디로? 아래로 이동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가와 지방이 번영하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